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건 빅뱅 때 정해졌다. 라플라스의 악마와 양자 탈출구. 악마의 등장.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거 당신이 한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했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썸네일을 봤고 호기심이 생겼고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내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1814년에 프랑스의 한 수학자가 아주 불쾌한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건 내 선택이 아니야. 138억 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야.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나폴레옹의 과학 고문이었고 확률론의 아버지였던 이 사람이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아는 지성이 있다면 그 존재에게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미래는 과거처럼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후대 사람들이 이 가상의 존재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플라스의 악마. 이 악마의 능력은 단순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전부 안다면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큐대로 흰 공을 치는 순간 각도와 세기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 공들이 어디로 굴러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서 불편해지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뇌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당구공과 똑같은 물질입니다. 뉴턴의 법칙이 당구공에게 적용되면 당신 뇌 속 860억 개의 뉴런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외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라플라스의 악마가 빅뱅 직후에 모든 입자 정보를 쥐고 있었다면 138억 년 뒤인 오늘 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할지, 치킨을 시킬지, 3년 뒤에 이직할지, 첫사랑에게 무슨 말을 할지 전부 계산 완료된 답안지입니다. 자유이지요? 그건 당구공이 나는 왼쪽 구석에 가고 싶었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립니까? 200년 전 철학자의 헛소리일 뿐이라고요. 문제는 현대 뇌과학이 이 악마에게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넘겨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뇌가 당신보다 먼저 결정한다. 1983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생리학자 벤자민 리벳이 아주 단순한 실험을 합니다. 피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편한 시점에 손목을 꺾으세요. 언제든 좋습니다. 꺾고 싶을 때 꺾으세요. 동시에 머리에 전극을 붙여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리벳이 알고 싶었던 건 하나입니다. 손목을 꺾자는 의식적 결심이 먼저인가, 아니면 뇌의 전기 신호가 먼저인가? 결과는 이랬습니다. 피험자가 지금 꺾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느끼는 순간을 기준으로 약 550m초, 0.5초 전에 뇌에서 이미 준비 전이라는 전기 신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뇌는 이미 손목 꺾을 거야 라고 준비를 끝냈는데 0.5초 뒤에야 나라는 의식이 나 지금 손목 꺾고 싶은데 라고 알아차린 겁니다. 회사에 비유하겠습니다. 비서가 이미 비행기표를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짐까지 싸놓은 다음에 사장실 문을 열고 사장님 출장 가시죠 라고 보고합니다. 사장은 그래 가야지라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결정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그 사장입니다.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2008년에 존 마이너스 딜런 헤인즈라는 신경과학자가 한술 더 뜹니다. 이번엔 fMRI라는 뇌영상 장비를 씁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피험자에게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중 하나를 자유롭게 누르게 합니다. 아무 때나 아무 쪽이나 완전히 자유롭게요. 헤인즈 팀이 fMR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피험자가 왼쪽이라고 의식하기 최대 7초에서 10초 전에 전두국 피질의 활성 패턴만으로 어떤 버튼을 누를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0초입니다. 숨을 4번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글의 3문장을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뇌는 이미 방향을 잡아놓은 겁니다. 예측 정확도는 약 60%였습니다. 찍으면 50%인 양자택일에서 60%는 뇌의 무의식적 신호가 의식적 결정의 방향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합니다. 라플라스의 악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맞지? 내가 나의 결정이라고 부르는 건
뇌라는 기계가 먼저 처리한 결과물을 나중에 통보받는 것뿐이야. 너는 감독이 아니라 관객이었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우울합니다. 다행히 20세기 물리학이 이 악마의 목을 비틀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라플라스의 악마가 성립하려면 딱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아는 것이 가능하다. 1927년 독일의 26세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이 전제를 산산조각 냅니다. 불확정성 원리.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수록 운동량은 반드시 흐려지고 운동량을 정확히 알수록 위치가 사라진다. 둘을 동시에 완벽하게 아는 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상 불가능하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두운 방에 공이 하나 있습니다. 위치를 알려면 손전등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이 탁구공만큼 가벼워서 빛을 비추는 순간 빛의 입자광자가 공을 때려서 튕겨나갑니다.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공의 속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거시 세계에서는 이 효과가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다. 야구공에 손전등을 비춘다고 공이 튕기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원자 크기의 세계에서는 이 효과가 절대적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라플라스의 악마는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증명한 건 그게 우주의 법칙상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밀한 장비를 만들어도 신이 직접 내려와도 안 됩니다. 악마는 태어나기도 전에 사형당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64년 아일랜드계 물리학자 존 스튜어트 벨이 훨씬 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벨의 부등식 결정론의 시험지. 아인슈타인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론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내는 것일 뿐이지 답은 이미 있는 거야. 달을 안 쳐다본다고 달이 없어지진 않잖아.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모르는 것뿐이라는 거죠. 1964년 존 벨이 천재적인 수를 둡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맞는지 양자역학이 맞는지를 실험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벨이 만든 건 일종의 시험지입니다. 벨의 부등식이라는 수학 공식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주 간단한 게임을 상상하면 됩니다. 쌍둥이 넥타이 게임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한 명은 서울에, 한 명은 부산에 삽니다. 매일 아침 넥타이를 하나 고릅니다. 빨강 아니면 파랑. 서로 전화는 절대 안 합니다. 여기에 조건을 추가합니다. 매일 아침 각 형제에게 3가지 질문 중 하나가 무작위로 주어집니다. 오늘 기분은? 오늘 날씨는? 오늘 운세는? 형제는 그 질문에 맞춰 넥타이를 고릅니다. 자, 만약 두 형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미리 답안지를 짰다면 기분 물으면 빨강, 날씨 물으면 파랑, 운세 물으면 빨강 같은 식으로 약속해놓고 각자 들고 갔다면 두 형제의 넥타이가 일치하는 비율에는 수학적 상한선이 있습니다. 벨이 계산한 이 상한선은 75%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답안지를 짜도 서로 연락 없이 무작위 질문에 응답한다면 일치율이 75%를 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벨의 부등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결과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면 이 숫자는 절대 75%를 넘을 수 없다. 이 부등식이 안 깨지면 아인슈타인 승리, 라플라스의 악마 생존. 이 부등식이 깨지면 양자역학 승리, 악마 사망. 1982년 프랑스 파리 마이너스 오르세 대학의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가 이 시험을 실제로 치릅니다. 쌍둥이 형제 대신 광자빛 알갱이 2개를 씁니다. 칼슘 원자에서 광자쌍을 동시에 발사합니다. 이 두 광자는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특수한 연결 양자 얽힘 상태로 태어납니다. 한 광자는 왼쪽으로, 다른 광자는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각 광자가 도착하는 곳에 편광 필터를 놓습니다. 선글라스 렌즈처럼 특정 각도의 빛만 통과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필터의 각도가 질문에 해당합니다. 광자가 통과하면 빨강 넥타이, 못 통과하면 파랑 넥타이인 셈입니다. 필터 각도를 여러 가지로 바꿔가며 수천 번 반복합니다. 결과 일치율 약 85%, 75%라는 천장을 뚫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쌍둥이 비유로 돌아가면
형제가 사전에 아무리 치밀하게 작전을 짰어도 서로 연락 없이 75% 이상 일치하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85%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애초에 답안지 같은 건 없었다. 광자의 성질은 측정하기 전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비로소 정해진 것이다. 두 번째, 서울 형제가 넥타이를 고르는 바로 그 순간 부산 형제에게 즉각 영향이 간다. 거리가 얼마든 빛보다 빠르게. 아인슈타인은 두 번째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비웃으며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분명합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라플라스의 악마는 끝입니다. 첫 번째가 맞다면 측정 전에는 답이 없으므로 악마가 계산할 답안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맞다면 한쪽을 건드리면 다른 쪽이 즉시 바뀌므로 초기 조건만으로 미래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결정론자들이 발악합니다. 실험에 허점이 있잖아. 혹시 두 측정기가 가까이 있어서 몰래 정보를 주고받은 거 아닌가? 국소성 허점. 혹시 검출기 효율이 낮아서 일부만 골라 측정한 거 아닌가? 검출 허점. 2015년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의 로널드 헨슨 팀이 이 모든 변명을 한꺼번에 틀어막습니다. 두 개의 다이아몬드 칩을 캠퍼스 양 끝에 설치합니다. 거리 1.3km. 빛이 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 4.27 마이크로초가 걸립니다. 측정은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완료됩니다. 한쪽 결과가 빛의 속도로도 다른 쪽에 전달될 수 없습니다. 국소성 허점 봉쇄. 검출 효율을 극도로 높여서 놓친 입자 때문에 통계가 왜곡되었다는 변명도 차단합니다. 검출 허점 봉쇄. 필터 각도 선택도 인간이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양자 난수 생성기가 실험 직전에 완전한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자유 선택 허점 봉쇄. 220시간 동안 245번 시행. 결과 벨 부등식 여전히 깨짐. 상한가 B를 넘는 2.42 기록.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알랭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 세 사람이 수십 년에 걸쳐 벨 부등식을 깨뜨린 공로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우주에는 측정하기 전에 이미 정해진 수문 답안지가 없다. 라플라스의 악마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워진 건가? 악마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까? 여기서 그렇다 고 외치고 싶지만 잠깐만 기다려야 합니다. 양자역학이 악마를 죽일 때 사용한 무기가 뭐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무기는 자유가 아닙니다. 무작위성입니다. 확률입니다. 주사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뭘 먹을지 고민됩니다. 치킨이냐 초밥이냐? 여기서 동전을 던져 정한다면 그건 자유의지입니까? 안면이 나와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동전이 정한 겁니다. 아니, 정했다고 부르기도 뭐합니다. 확률적으로 한쪽이 튀어나온 것뿐입니다. 라플라스의 악마 세계에서 당신은 로봇이었습니다. 입력이 들어가면 정해진 출력이 나오는 기계.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당신은 난수 생성기입니다. 입력과 상관없이 출력이 랜덤으로 튀어나오는 기계. 로봇에서 난수 생성기로 승격되었습니다. 솔직히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가 진짜 의미 있으려면 내가 이유를 갖고 내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것을 선택했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무작위성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확률의 파도가 한쪽으로 쓸려간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막다른 골목입니다. 결정론의 길 뇌가 다 정한다 자유의지 없음. 비결정론의 길 양자역학이 무작위로 정한다 이것도 자유의지 아님. 양쪽 모두 막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리벳 실험의 반격 정말 뇌가 결정한 건가? 여기서 다시 리벳 실험으로 돌아갑니다. 뇌가 0.5초 전에 이미 결정했다는 해석. 이게 정말 맞는 건지를 따져볼 차례입니다. 2012년 파리 소르본 대학의 신경과학자 아론 슈르거가 인지과학의 대가 스타니슬라스 드엔과 함께 PNAS 미국 국립과학원에보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리벳이 발견한 준비 전이는 뇌가 내린 결정이 아니다. 그건 뉴런들이 항상 내고 있는 자발적 전기잡음이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방송이 안 잡혀도 치지직하는 백색 소음이 나옵니다. 이건 라디오가 무언가를 결정해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회로에 전기가 흐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잡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소음이 우연히 크게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그 출렁임이 특정 높이를 넘는 순간 딸깍하고 뭔가가 작동합니다. 슈르거가 발견한 것이 정확히 이겁니다. 뇌의 운동 관련 영역에는 항상 무작위 전기 잡음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가만히 있어도 뛰는 것처럼 뉴런이 살아있으니 전기가 흐릅니다. 피험자에게 아무 때나 손목을 꺾으라고 하면 이 무작위 잡음이 어느 순간 임계점 문턱값을 넘깁니다. 문턱을 넘기는 그 순간이 행동의 시작입니다. 리벳은 이 잡음이 올라가는 구간을 뇌가 미리 결정한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슈르거의 모델은 다릅니다. 핵심 차이를 일상 비유로 설명합니다. 수도꼭지를 아주 살짝 열어놓습니다. 물이 한 방울씩 맺힙니다.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무게를 못 이기고 뚝 떨어집니다. 리벳의 해석 물방울이 커지기 시작한 순간 수도꼭지가 떨어뜨리겠다고 결정한 순간이다. 물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슈르거의 해석 물방울은 그냥 중력에 의해 점점 커질 뿐이다. 아무도 결정한 적 없다. 단지 무게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떨어지는 것이다. 커지는 과정은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물리적 축적 과정일 뿐이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리벳의 세계의식이 알기 0.5초 전에 뇌가 꺾어 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미 끝난 이야기이다. 당신은 구경꾼이다. 슈르거의 세계 뉴런의 잡음이 우연히 문턱을 넘는 순간 행동이 시작된다. 0.5초 전의 신호는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아직 결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소음이다. 결정이 미리 끝나 있었던 게 아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제 뇌수술 결과가 이 해석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스웨덴 우메오 대학의 신경외과의 리카르드 셰베리 2024년 논문은 뇌종양 환자의 보조운동 영역 SMA를 수술로 제거합니다. 이 영역이 바로 리벳이 결정의 장소로 지목한 곳입니다. 만약 리벳이 맞다면 SMA가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면 이 영역을 제거한 환자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지 자체를 잃어야 합니다. 실제로는요. 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팔을 들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까? 전원이 대답합니다. 네, 100% 들고 싶습니다. 의지는 완전합니다. 단지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의지는 멀쩡한데 몸이 안 따릅니다. 이것이 밝혀준 핵심 SMA는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결정을 실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리벳이 측정한 준비 전이는 이미 내려진 결정의 흔적이 아니라 결정을 몸으로 실행하기 위한 운동 준비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사장이 출장 가 라고 마음먹은 뒤 비서가 비행기표를 예매합니다. 리벳은 비서의 예매 행위를 관찰하고는 비서가 사장보다 먼저 결정했다 고 착각한 겁니다. 실제로는 사장 의지이 먼저이고 비서의 SMA는 실행을 맡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란 대체 뭡니까? 정리합니다. 라플라스의 악마 빅뱅 때 모든 게 정해졌다. 양자역학이 죽였습니다. 숨은 답안지는 없습니다. 벨의 부등식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측정 전에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리벳의 유령 뇌가 0.5초 전에 결정했다. 슈르거의 잡음 모델과 셰베리의 수술 결과가 그건 결정이 아니라 실행 준비였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양자역학의 무작위성 결정론은 부쉈지만 무작위가 곧 자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힌트를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원인이 바람이니까요. 주사위 눈금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작위니까요. 그런데 만약 행동의 원인이 바람도 주사위도 아니고 30년간 축적된 나라는 존재의 총합이라면요. 내 기억, 내 실패, 내 사랑, 내 후회 이것들이 뇌 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내고 그 방향으로 손가락이 움직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는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유는 원인이 나 자신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자역학은 결정론을 부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자유를 세워주진 않았습니다. 확률만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물리학은 왜 하필 이 결과가 나왔는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식은 확률을 줄 뿐 이유는 주지 않습니다.
결정론이 지배하던 자리에는 이제 빈칸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유의지는 그 빈칸에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언어로는 아직 포착되지 않지만 당신이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그것, 고민하고 망설이고 후회하고 다시 선택하는 그 과정, 과학의 수식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그것, 물리학이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 뿐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지 가장 정교한 착각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138억 년 동안 우주의 어떤 물질도 이 질문을 한 적 없습니다. 별도 안 했고 은하도 안 했고 블랙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다음 편에서는 이 질문을 가장 불편한 장소로 가져갑니다. 법정입니다. 만약 행동의 원인이 나라면 그 나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뇌입니까? 환경입니까? 유전자입니까? 그래도 감옥에 보내야 합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주양자론 보이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